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1.35%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도 1.93%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슈퍼 경기 부양책에 서명을 끝냈습니다. 이 뉴스로 인해서 미국과 유럽 증시는 밤사이에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52%나 상승이 나왔는데 한국의 코스닥도 그에 못지않게 오늘도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1.93%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이틀 연속 코스피와 코스닥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관도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양 매수를 하며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는 미국의 FOMC 회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가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데 미국의 국채금리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 FOMC 회의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현재는 연준이 블랙아웃 기간이라서 현재 이렇게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있는데 연준에선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는 한국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는데 미국은 다음 주 금요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도 다음 주에는 상당히 큰 폭의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과연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어제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코스피와 코스닥의 수급이 돌아오면서 한국 증시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 한국 증시 또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이어지면서 또 한번 큰 상승이 나올까요? 아니면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이어지면서 또 한번 한국 증시는 하락이 나올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3시 48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플러스 0.58%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또 한 번 52주 신고가를 돌파했고 장중에는 플러스 1.13%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은 다우보다 더 큰 상승이 나왔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 52주 신고가까지는 멀고도 험한 길이죠. 아직 14,000포인트가 회복이 되지 않았고 지난주에 하락했던 하락분을 아직까지 전부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우와 나스닥이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온 이유는 뭘까요? 어제는 미국의 국채금리 하락과 미국의 고용지표 양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미국의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공개가 되는데 전주보다 42,000명이 감소가 되었고 예상치는 72만 5천명이어서 시장에서는 이걸 호재로 받아들였고, 다우지수는 어제 장중에 1.13%나 상승이 나왔죠. 하지만 장 중후반에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플러스 0.58%로 마감이 되었는데 경기 회복주들이 어제는 큰 상승이 나오진 않았어요. 보시면 힐튼 호텔, 힐튼 월드와이드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0.12%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플러스 1.36%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장 중후반에는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다가 다시 플러스로 마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힐튼 월드와이드 홀딩스가 이렇게 약세를 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한국의 호텔 관련주도 오늘 지수는 크게 상승하는데 별반 재미를 못 봤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0.84% 상승,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도 0.60%밖에 상승하지 않아서 양 이틀간 지수가 1% 이상 상승했는데 상승분은 지수보다 더 안 좋은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어제는 ECB 통화정책 회의가 열렸었는데 여기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2분기에 채권 매입 속도를 1분기보다 높이겠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그로 인해서 어제 유럽 증시 대부분은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며 마무리가 되었죠. 한국도 3월 25일이죠. 한국의 금통위에서는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 한국의 금통위의 통화정책 회의는 아무런 증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금리 인상이라던가 금리 인하도 나오지 않을 것이며 별다른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어제 새벽 3시였죠. 쿠팡이 드디어 뉴욕 거래소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41% 상승으로 마감이 되면서 오늘 장 초반에 쿠팡 관련주는 잠깐 반짝 상승을 했으나, 보시면 아시다시피 쿠팡 관련주는 오늘 전부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왔던 쿠팡 관련주는 오늘은 어제 매수했던 매수 수량보다 훨씬 더 많은 매도가 나오면서 오늘 장 초반에 쿠팡 관련주를 매수하신 분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신 분들이 많았죠. 특히 오늘 장 초반에 KCTC 같은 경우에는 19.02%까지 상승했다가 종가가 마이너스 10.43%이기 때문에 하한가를 맞은 거와 똑같습니다.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오늘 변동폭이 거의 30%나 되고, 또 수급 역시 단타의 저항 투신이 전부 다 매도를 하고 튀었고, 외국인 역시 매도를 하고 개인만 이렇게 물린 상황이라서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현재 KCTC 같은 경우에는 급락이 나오고 있죠.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쿠팡 관련주를 손을 대신 분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영상 마지막에도 쿠팡 관련주는 내일 급등해도 절대 들어가지 말자. 쿠팡이 상장을 했으면 쿠팡을 사면 되지 뭐할로 쿠팡 관련주를 삽니까?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 역시 상장 후에 관련주가 모두 다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쿠팡 관련주를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마어마한 큰 손실을 봤을 텐데, 중요한 게 이렇게 그냥 차트만 보고 시가가 8.70%니까 시초가의 시장가로 매수해서 고가인 19%의 매도를 했어도 10% 수익이었겠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차트를 보세요. 단 1, 2분 만에 위에서 10% 이상 급락이 나왔습니다. 빠지는 속도가 가히 LTE급이었어요. 보세요. 이게 단 몇 분 만에 이렇게 변화돼요. 보시면은 여기가 1,900원인데 1, 2분 사이에 과연 변동폭이 어느 정도 되나 한번 잘 보세요. 자, 1분 32초 만에 10,000원이 깨졌어요. 1,900원에서 1분 30초 안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손절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런데 아차하는 순간에 이미 나는 마이너스 8%예요. 8%. 회사원이신 분들은 당연히 대응이 안 될 것이고, 내려가는 속도가 진짜 너무 빨라가지고, 아니 뭐 10분도 안 됐는데 본인 손실률이 막 마이너스 20% 찍히는 거를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쿠팡 관련주들은 보유자의 영역, 전날 매수를 했고 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물려있다가 이제 탈출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영역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 종목이 실적이 나온 다음에 적자 전환이 된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중인 걸 보고 장중에 밑에서 따라서 들어갔었거든요. 제가 그냥 생각했던 거는 이건 그냥 쿠팡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다음날 적자를 전환했지만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백신으로 인해서 정상화가 될 것이다, 이러한 레포트를 낸 다음에 외국인 기관이 팔아먹을 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얘는 그냥 쿠팡 관련주가 맞아요. 일단 아침에 보니까 쇼박스에 관련된 레포트도 전혀 없었고, 쿠팡 관련 테마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었고, 쿠팡 관련주가 오를 때 같이 오르는 걸 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쇼박스를 5,330원에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아침에 정말 운이 좋았던 게 5,330원이 탁 3번 터치했거든요. 여기에서 제 물량이 체결이 돼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쇼박스라는 종목을 최고가에 팔고 나왔는데, 아니 이런 거 여러분 직장인 분들은 못해요 절대로. 왜냐면은 단 몇 초 만에 이거를 빨리 판단해가지고 던져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던져. 저도 이거는 그냥 실적으로 접근하려고 해봤는데 와 이게 쿠팡일 줄이야 생각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왜 쇼박스가 쿠팡이지? 근데 옛날 제 영상을 찾아보니까 쇼박스가 쿠팡 관련주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더군요. 그런데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한 이유가 뭐다? 제가 모든 종목에 관련된 내용과 관련주, 그리고 그 회사 CEO 인터뷰 등 여러 가지를 전부 다 엑셀과 한글 파일로 저장을 했는데 이게 지금 랜섬웨어에 걸려서 전부 다 날아가 버렸고,
그래서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더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을 들어가기 전에 엑셀 파일로 검색을 딱 버튼을 누르면은 이게 무슨 섹터고 이게 지금 무슨 영향을 받고 있다 탁 나오는데,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그냥 실적 나온 거 보고 이거 실적 적자여도 다음날 레포트 나와가지고 외국인 기관이 팔아먹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쿠팡으로 어떻게 얻어 걸렸네요. 그런데 이런 종목을 아침에 수익으로 빠져나오려면은 쿠팡 관련 1등주를 이 종목을 다른 창으로 하나 띄워놓은 다음에 1등주가 내리면은 무조건 시장가로 던져버리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지정가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냥 운 좋게 팔렸지만 느낌이 쎄하면은 바로 시장가로 던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쿠팡이 어제 크게 상승한 게 아니라 아침에 보시면 69불까지 갔다가 49불로 빠진 거예요. 단 몇 분 만에 급락이 나왔어요, 쿠팡은. 자, 보세요. 딱 상장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몇 분 만에 쫙 급락이 나오는데 고점에서 20불이 빠졌습니다. 20불. 69불에서 20불 빠졌으면 얼마가 내렸다? 정확히 28%가 빠졌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외 주식 쿠팡을 사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시초가에 매수를 하셨다라면은 어제 마이너스 28% 손실로 마감을 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전날에 상장되었던 로블록스 메타버스 관련주가 상장 첫날에 급등이 나와버려서 쿠팡도 그러겠지 하고 들어가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쿠팡은 종가 최저가로 마무리됐다는 사실 잊으면 안 돼요. 물론 저런 사실보다 우리나라 언론에 나온 뉴스만 보시면은 40.7%나 상승을 했다, 시가총액이 100조가 됐다, 이런 뉴스에 아침부터서 흥분해서 쿠팡 관련주를 매수하신 분들이 있었겠지만, 아니 여러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쿠팡이 아니라 마켓캘리도 상장을 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마켓캘리 관련주가 전부 다 급등이 나오더군요. 흥국 F&B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딱 3일 전에 매도를 하고 나왔던 그 종목인데, 불과 3일 전에 7,325원 최고가에 팔았다고 엄청 좋아했는데 오늘 4,485원까지 올라갔네요. 와, 참. 아니 얘는 상한가를 가기보다는 지금까지 10일 넘게 계속 윗꼬리만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먹고 빠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점에서 때려 맞고 내려가겠지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상한가를 갈 거라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장중에 수급도 보시면은 외국인 기관은 전부 매도고 개인만 샀기 때문에 또 얘 양매도로 나오고 오늘 금요일장이라서 상한가 안 가겠지 너무 쉽게 생각했네요. 그리고 흥국 F&B가 상한가를 갔을 때 같이 오른 주식이 흥국화재가 있는데, 보시면은 흥국화재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플러스 4.52%까지 상승을 했었어요. 딱 상한가를 찍자마자 바로 흥국화재는 오늘 하락으로 전환이 됐어요. 흥국 F&B가 상한가를 찍자마자 흥국화재는 이렇게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죠. 이 두 섹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같은 김흥국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얘는 마켓캘리 관련주고 이 종목은 보험주잖아요. 그래서 섹터가 전혀 다른데 이름 똑같다고 해서 올라가는 거는 과거에 정말 광기장이었던 신풍제약과 신풍제지가 올라갔던 그런 시절이 아니고서는 지금은 이름 똑같다고 상한가를 가거나 똑같이 급등이 안 나와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나온 마켓캘리가 뭔지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저도 몰랐거든요. 자, 슈퍼마켓 같은 마켓이 아니라 쿠팡과 비슷하게 새벽 배송을 하는 이런 사이트입니다. 마켓캘리라고 되어 있고 쿠팡과 디자인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로켓 배송이라던가 그런 서비스보다는 대부분 식자재, 파라던가 토마토, 올리브 주스 이런 거를 파는 데라서 당연히 쿠팡과 똑같이 흑자 기업이 아닌 적자 투성이의 기업입니다. 영업이익보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1종 규모로 상당히 매출은 잘 나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986억 원. 마켓캘리가 상장을 한다는 이유가 바로 나스닥이라던가 다우 같은 경우에는 적자 기업도 상장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도 상장을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실시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상한가를 간 이 마켓캘리 관련주들도 재무 상태는 그렇게 좋지 않죠. KCPT 같은 경우에는 마켓캘리 관련주로 상한가를 갔지만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7억 원. 물론 이번 분기에는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지만 재무 구조가 매우 취약하고 당기 순이익이 보시면은 10억 언저리 상당히 별로죠.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위태위태하는,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이죠. 물론 지금은 상장 폐지 시즌이지만 이런 회사들은 당연히 상장 폐지라던가 관리 종목에도 지정이 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마켓컬리의 인터뷰를 보시면은 지금 상장이 될지 안 될지도 정확히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증시로 상장을 할까, 한국 증시로 상장을 할까 모두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그리고 연내에 상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과연 상장을 할까요? 자,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쿠팡과 똑같이 새벽 배송 서비스를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 경쟁업체이면서도 나스닥이라던가 다우에 상장을 한다고 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 상장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또 한국에서도 상장이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회사는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적자 기업이 상장될 수가 없습니다. 기술 특례 상장이란 제도가 있지만 얘네가 어떤 기술이 있나요? 단순하게 새벽 배송 서비스라는 업체인데, 그래서 외국에는 상장을 할 수 있다고 해도 한국에는 상장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현재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인터뷰만 한 상황이죠. 그리고 쿠팡은 뒤에 누가 있다? 스티븐 잡스에 이어 가장 성공한 탈모인 손정희 씨가 있죠. 그래서 손정희 씨의 비전 펀드가 뒤에 든든하게 받치고 있기 때문에 적자인 회사가 저렇게 실적이 안 나와도 쿠팡의 주식을 매수하고 높게 평가하는 거지만 마켓컬리는 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마켓컬리가 나스닥에 상장한다고 하니까 관련주들이 전부 다 상한가를 가버리는데 이거 지난번에 똑같은 사건이 있지 않았나요? 지난번에 삼성출판사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고 해가지고 상한가를 갔었는데 장중에 사실 무근으로 밝혀지면서 급락이 나왔었죠. 그런데 오늘 삼성출판사 주가 보셨나요? 와, 이 종목도 상한가를 갔어. 지금 세상에 미쳐가고 있습니다.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회사들이 그냥 전부 다 관련주로 엮이면서 상한가를 가고 있어요. 자, 그럼 삼성출판사가 상한가를 갔으니까 관련주인 더박스 코리아는 상한가를 못 갔어요. 아니, 무슨 지난번에 SK 바이오팜 사태를 보는 것 같아요. 공모주 청약으로 대박난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 뒤에 IPO 대여들, 카카오 게임즈라던가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시작부터서 상한가로 출발을 했었죠. 아니, 금요일인데 이렇게 상한가를 많이 가는 거 정말 처음 보네요. ECS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마켓컬리 관련주라고 하면서 상한가를 갔는데 상한가를 겨우 말았어요. 언제? 장마감 1분을 남겨두고. 보통 이러면은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가 풀리거든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뿅! 안 풀렸어. 와. 물론 이렇게 상한가를 못 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단일가에서 2.36% 하락으로 마감된 종목들도 있지요.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급락 중이기 때문에 오늘 증시가 다시 한번 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단일가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오늘은 금요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다음 주에 장이 안 좋다? 그러면 또 저 마켓컬리 관련주라던가 저런 애들은 점상으로 가거나 아니면 또 급등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반도체라던가 휴대폰, 부품, 전기차, 애플 관련주 정상적인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지금 증시가 상당히 힘듭니다. 특히 오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09%나 상승을 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 역시 4.57% 상승을 해서 하이닉스라던가 삼성전자의 상승을 기대했는데 하이닉스, 삼성전자 오늘 모두 음봉으로 마감이 되었고 한미반도체라던가 반도체 종목들은 보시면은 오늘 전부 음봉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저는 물론 아침에 쇼박스를 매도하니라고 이 종목을 주의 깊게 보지 못했지만 11시 반에 반등이 나올까 지켜보니까 11시 반에 반등이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여기는 데드크로스라서 매수하면 안 되는 구간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볼린저 매매를 하시면은 여기서 사야지. 이 검은색 부분은 손절선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는 잘못 매수했다가는 투매를 맞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손절하자마자 바로 뿅 하고 날아가 버리면은 멘탈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손절하자마자 주식이 날아가 버린다? 반대로 생각하세요. 손절 안 해서 주식이 떡락해서 망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특히 하락장이 끝나고 상승장이 와도 본인이 손절을 안 해서 본인은 주식에 물려있고 다른 사람들은 수익이 나서 계좌 인증하면서 자랑하고 있을 때 정말 본인들은 큰 소외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손절을 해서 주식이 상승하는 건 어쩔 수 없고 그 종목을 다시 추격 매수할 경우에는 또 한 번 다시 물릴 가능성이 높으니 그런 건 자제하시기 바래요. 이런 걸 보세요. 아까랑 반대죠. 분명히 이렇게 볼린저에서 손절선을 터치하고 더 빠지는 종목이 있는데 아까는 손절선 터치하고 올라간 걸 보고 손절하지 말걸 이렇게 후회를 하신 분과 여기서 손절해서 2%에 손절해서 다행이다. 이거 고점에서 추격 매수했는데 만약에 이걸 2%에서 손절 안 했다? 그럼 오늘 마이너스 몇 프로입니까? 14%고 또 시간의 단일가에서 지금 나스닥과 S&P 500 야간 선물이 급락하니까 하나 둘 셋 뿅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급락을 하고 이게 한번 물려가지고 존버하다가 갑자기 이슈가 떠가지고 크게 수익을 먹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반대의 확률이 한번 나오면은 자기는 거기서 주식 인생이 끝나버려요. 한 종목을 계속 물타가지고 내려가는데 그 종목이 결국 상폐가 되거나 올라오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은 주식이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계속 손실만 볼 수밖에 없어요. 와, 그런데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너무 큰 상승이 나오고 있네요. 지금 5.48%가 상승했는데 1611 최고치를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이렇게 떡락이 나오고 있고 영국을 비롯한 유럽 증시가 지금 이렇게 박살이 나고 있는데 와, 이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이 어느 정도 반등 나온다고 좋아하니까 바로 미국 증시가 급락이 나오려고 하네요. 그리고 오늘 지오소프트라는 종목이 이렇게 8.59% 상승으로 마감되었는데 이 종목도 보시면은 마켓컬리 관련주라고 이렇게 기사가 막 떠 있어요. 하지만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셔야 됩니다. 마켓컬리 상장의 오아시스 마켓 주목. 그러니까 이 지오소프트라는 종목은 마켓컬리가 아니라 경쟁사인 오아시스 마켓 관련주라는 거예요. 자, 오아시스 마켓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아는 오아시스 이 밴드 그룹이 있는데 미국의 정말 유명한 밴드 그룹이죠. 이 그룹에서 설마 슈퍼마켓을 차렸을까요? 그건 아니고 유기농의 모든 것, 오아시스 마켓. 유기농 관련 제품을 파는 회사고 당연히 쿠팡과 똑같이 새벽 배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아시스 마켓이 지금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상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아시스 마켓은 SSG.com, 신세계라던가 쿠팡이라던가 마켓컬리랑은 조금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죠. 자, 쿠팡을 비롯한 SSG, 이마트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마켓컬리는 당연히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택배가 아닌 자체적인 인력을 동원해서 새벽 배송을 하는 거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SSG.com,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적자 폭이 마이너스 818억 원, 마켓컬리는 마이너스 986억 원. 이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고 오아시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흑자를 기록하고 있죠. 자, 오아시스는 왜 흑자를 기록했을까요? 일단 다른 배송업체와 달리 유기농 먹거리 위주로 판매가 되고 있으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 방식으로 유통이 되기 때문에 마진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물론 마진이라고 해봤자 10억밖에 되진 않지만 다른 업체는 아예 마이너스 100억 원 규모의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오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마켓컬리 관련주가 아닌 오아시스 관련주라서 오늘 상한가를 가기보다는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하락을 했고 개인과 외국인 매동을 보시면은 개인만 오늘 매수를 했죠.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썩 좋은 회사는 아닌데 지금 마켓컬리 관련주는 시간에서 전부 다 급등한 거 알고 계세요? 자, 우양 같은 경우에도 시간의 단일가에서 9.88% 상한가를 갖고 팜스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하나 둘 셋 뿅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찍고 내려왔어요. 현재로서는 다음 주 마켓컬리 관련주가 아침부터서 급등으로 출발될 가능성이 높고 또 쿠팡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만약에 오늘 쿠팡이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은 시가총액 얼마 증발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올 것이고 관련주는 또 하락이 나오겠죠. 물론 아직까지 다우와 나스닥 장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가 없지만 지금 이렇게 미국의 국채금리가 급등이 나오고 있고 나스닥도 지금 3일 동안 계속 거의 상승만 나왔기 때문에 뭐 오늘 하루 정도야 또 한번 하락을 해도 전혀 이상하진 않죠.
자, 그리고 오늘 HLB 같은 경우에는 리보세라닙 국수 진행성 위암 병용에 완전 관여라는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는 마이너스 3.95%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무상증자 권리락까지 있기 때문에 오늘 HLB의 투심은 좋을 수가 없었죠. 아무리 HLB가 무상증자를 한다 뭐한다 이렇게 호재 뉴스를 뿌린다고 해도 HLB의 주식담보대출이 다 끝나간다라는 점과 금융당국의 조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가가 맘대로 빠질 수 있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늘 같은 날 HLB를 매수하거나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HLB가 코스닥 시가총액 4위인데 과연 어떤 종목이 이렇게 상승을 해서 코스닥 지수를 2% 가까이 상승을 시켰나 보니까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이 오늘 거의 7% 가까이 상승하면서 코스닥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었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HLB와 똑같이 무상증자를 지난번에 했었고 또 코다리19 백신 개발을 착수한다는 뉴스 때문에 오늘 주가가 거의 7% 가까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오늘 상승한 종목이 1148종목이나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알테오젠의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다고 해서 코스닥 지수가 2% 가까이 상승했다라고는 말할 수 없죠.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포장지 관련주가 확 급등이 나왔거든요. 대형 포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보시면은 15.98%까지 상승을 했고 종가가 플러스 0.93%로 마무리가 되었죠. 자, 아침에 딱 3분이었습니다. 대형 포장 역시 쿠팡 관련주죠. 그래서 대형 포장 역시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 16%까지 올려놓고 다 빼버렸으니까 아침 시초가에 매매를 하신 분들은 오늘 마이너스 16% 손실이고 만약에 홀딩을 했다 그럼 더 암울하죠. 왜냐?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이렇게 하락이 나왔거든요. 자, 그리고 관리 종목이라던가 환기 종목에 위험이 있는 이런 제닉 같은 종목도 아침에 딱 장이 시작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시작하자마자 10% 20% 이렇게 급등시켜 놓고 단 7분 만에 급락이 나왔어요. 보시면은 27.96%까지 올려놓고 7분 만에 뺐습니다. 7분 만에 밑으로 하방 VI. 그런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호가창이 얇기 때문에 밑에 받쳐주는 물량이 없고 단순하게 몇만 주 정도만 던져도 밑으로 하방 VI가 걸리죠. 5천원짜리 만주 해봤자 5천만원 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만주도 안 되는 물량을 하방으로 던지니까 바로 VI에 걸리죠.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오른 상승률을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밑에 호가가 얼마나 깔려 있느냐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종목을 사가지고 10%가 올랐다? 그럼 저 고점에서 팔았으면은 1억으로 했으면 600만 원이네? 그게 아니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삼성중공업 우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갔는데 상한가에 체결된 물량이 거의 없죠. 또 100주, 200주, 300주, 400주밖에 안 돼요. 그 뜻은 이 종목을 1억으로 매수하면은 여러분들이 던져서 매도해서 받아줄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종목이 지금 갑자기 상한가를 간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세력들이 장난치는 거고 이 종목은 한번 물리면은 탈출할 수 없는 프링글스처럼 하루의 거래량이 2천밖에 되질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큰 돈으로 했다 물렸다 던지고 싶어도 하루에 받아줄 수 있는 물량이 2천주 1000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런 종목 상한가 같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따라 들어가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은 5월 달에 공매도가 부분 재개가 되는데 저렇게 공매도가 재개될 때 삼성중공업을 비롯한 코스피 200 종목은 공매도가 되기 때문에 저런 종목들 정말 조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급등할 때 이런 데서 들어갔다? 지금 주가가 너무 높아요. 원래 이 종목이 바이러스 터지기 전에는 얼마였습니까? 3만원짜리 주식인데 지금은 27만원이기 때문에 저점 대비해서 이 종목의 주식은 지금 10배 이상 뛰어있는 상황이에요. 진짜 공매도 치면은 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그리고 여러분 비트코인 가격 보셨습니까? 정말 미쳤습니다.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돌파했고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6,400만원. 와, 얼마 전까지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5,400만원이었는데 또 일주일 만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1,000만원이나 상승을 했네요. 하지만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했다고 해서 비트코인 관련주가 급등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위지트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2.31%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장 초반에 플러스 6.68%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난번 고점에 가려면은 한참 멀었죠. 지금 상한가를 간다고 해도 여기 위에 고점은 돌파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7.23%나 상승을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수가 들어왔다고 해도 아직 멀고도 험하죠. 지난 고점까지는 아직도 많이 남았고 이 종목은 2등주기 때문에 1등주가 가야지 같이 움직여요. 그리고 어제 웃긴 게 뭐냐면은 오세훈 씨하고 안철수 씨는 후보 단일화를 한다고 했는데 후보 단일화가 다시 진행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안철수 씨 같은 경우에는 리얼미터 조사를 통해서 만약에 본인 지지율이 오세훈 씨한테 밀린다면은 단일화를 한다고 했지만 단일화가 결렬이 됐다라는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자,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이날 오전 11시부터서 비공개로 회의가 진행이 되었는데 고성이 오갔답니다. 토론회가 몇 차례가 답이냐? 왜 함부로 말을 하느냐? 이렇게 거친 이야기가 오갔고 결국에는 오늘은 발표할 게 없다.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오늘 인터뷰가 끝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후보 단일화가 매우 힘들어 보인다라는 뉴스가 나왔죠. 그렇다면 어제 후보 단일화 이슈 때문에 많이 내렸던 우리 철수형 관련주 오늘은 큰 상승이 나왔을까요? 일단 써니전자는 오늘 0.23%밖에 상승이 나오지 않았고 1등주인 까뮤 ENC 역시 플러스 0.51% 상승으로 마감됐지만 하락폭을 축소하지 못했죠. 알렉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0.37%밖에 상승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안철수 관련주의 반등다운 반등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죠. 그렇다면 오세훈 관련주는 오늘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오세훈 관련주 진양화학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9.81%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3분 동안 잠깐 상승을 시켜놓은 다음에 다 빼버렸죠. 요즘에는 장 초반 30분 동안 잠깐 띄워놓고 빼버린 종목이 많고 이렇게 장 시작하자마자 3분 동안 띄워놓고 카레 먹고 나오면은 다 급락이 나오는 이런 종목들이 많아요. 오세훈 관련주인 진양산업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6.21%로 마감이 되었고 시초가는 플러스 7.41%로 마감이 되었는데 왜 안철수 관련주는 하락으로 출발을 했고 종가 역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오세훈 관련주는 아침부터서 급등이 나왔고 종가 역시 어느 정도 지지되는 모습이 나올까요? 그건 지지율에 있죠. 지금 현재 오세훈 씨가 지지율이 박영선 씨를 뛰어넘은 적도 있고 안철수 씨와 근소하게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오세훈 씨 관련주가 급등이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상한가는 안 나오고 장 초반에 잠깐 띄워놓고 이런 식으로 윗꼬리로 마감되는 경우가 많죠. 만약에 오늘 미국 증시하고 유럽 증시가 마이너스로 끝난다면은 또 한번 저렇게 서울시장 테마주라던가 아니면 또 윤석열 씨 테마주 그리고 또 마켓컬리 관련주 이런 주식만 또 움직일 것 같은데 우리는 아직 반등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틀 반등 나왔지만 지난주에 빠졌던 이 하락폭을 다 회복 못했어요. 3100까지 다음 주에 가주면은 땡큐벨이 마칠 텐데 그래도 우리가 한 가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뭐다? 최근에는 미국 증시보다 상하이 종합지수를 많이 따라가고 있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상하이 종합지수가 그렇게 크게 상승이 안 나왔는데 한국이 더 크게 상승이 나왔어요. 물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때문에 많이 빠져서죠.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마켓컬리 관련주는 다음 주 고점을 찍고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만약에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가 떡락을 한다면은 다음 주 또 마켓컬리 관련주로 수급 솔립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켓컬리는 쿠팡과 다르게 뒤에서 힘을 대주는 조력자, 손정희 씨라던가 비전 펀드도 없을 뿐더러 적자 기업이라서 한국 증시의 상장도 불투명하고 나스닥과 다우의 상장도 본인들이 원한다고 해서 쉽게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이 아직까진 아니에요. 시간이 아직까지 상당히 많이 남았기 때문에 쿠팡처럼 저렇게 급하게 올리기보다는 조정을 주면서 횡보도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마켓컬리 관련주도 상당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번 다음 주 미국의 FOMC 회의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과연 파월이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은 현재 미국이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연준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국채가 계속 오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 환율도 계속 오른다면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의 자금은 계속 이탈이 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도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환율이 1120원을 찍었었는데
지금 다시 환율이 1140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FOMC 회의를 잘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데, 이강일님, 박경현님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강일님은 10,000원이나 후원해주셨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